뭐 아무튼 제가 빈도 안 가져왔어요. 제 책이에요. 한 번씩 사주시면 됩니다. 우리 생각에서 우리 오늘 무려 끝나고 지난주에 오늘 배려입니다. 배려.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면 끝이에요. 속이 시원합니다. 판교에서 6번에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아젠다를 6번에 2시간씩 6번은 좀 어렵지 않냐 좀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는 돈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자료를 잘 정립해야 돼요, 사실. 네, 하여튼 오늘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배려. 이 배자가 이게 결혼식인데 오늘 배려의 배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빔을 안 가져왔고 뭐 대충 뭐 다 아시니까 저기 왼쪽에 저거는 U자인데 저거 쓸단지죠, 쓸단지. 우리 여기 한자와 사자성어 한시 전문이신 우리 현 전문님께서 계시지만 오른쪽 글자 이렇게 기역 모양으로 된 기역 니은 띠고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 저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구부러 앉은 이 모습이 있고 이렇게 이런 거 저희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배려의 배자가 뭐냐면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 무릎에 들고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짝질 배자. 이 배자가 자꾸 안 넘어가는 게 우리 전통 원래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저기 뭐 선언을 하죠. 사회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집례가 아니지. 집례. 그러니까 이 예식을 집행하는 사람, 뭐 집례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북 몇 번 치고 여기 이제 불을 켜죠. 우리 일반 웨딩 홀에서도 불 켜잖아요. 어머니 양쪽 양가집 어머니들이 이렇게 불을 켭니다. 점초. 그러면 이제 신랑이 짱 하면 신랑이 오면 이제 신랑이 이제 이모 어머니한테 이 기러기를 드려요. 산기러기, 돈 많으면 산기러기를 드리고 돈이 없으면은 이제 나무로 깎은 기러기, 뭐 닭도 드리긴 하고 기러기인 양 닭을 드리기. 그때는 닭이 더 비쌌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백숙 이런 거 보면은 뭐 좀 더 비쌌을지도 모릅니다. 기러기 오히려 더 쌌을지도 몰라요. 기러기. 요즘에는 그냥 닭들기, 뭐 비둘기 이런 거 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와요. 신부 오면은 교배 이제 합니다. 서로 이게 맞절하는 거죠. 서로 맞절을 하죠. 그리고 나면 뭐 이렇게 서천지를 갖고 뭐 하늘과 땅에 결혼을 뭐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약을 받아들이면 서배울이 있고 핵심은 요거예요. 합금배례. 이게 핵심입니다. 합금배례. 이게 서로가 술잔에 술을 나눠 먹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신랑 신부 술잔에다가 술을 하나씩 따르면 서로가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부모한테 인사하고 성원 선포하면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언제 결혼했느냐, 언제가 결혼한 시점이냐 이거죠. 언제가 결혼한 시점일까요? 이제부터는 안 한다 그러면 파혼이다. 언제? 네, 술 먹었을 때부터. 술 먹었을 때. 금배가 뭐냐 하면은 술잔의 금배라고 해요. 금배. 그래서 이게 합금배래. 이게 표주박이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 원래 하나였던 표주박을 이렇게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른 것을 신부가 한쪽을 먹고, 신랑이 한쪽을 먹는 거죠. 이 표주박을 반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둘이 같이 원래 하나였던 거죠. 원래 하나였던 표주박을 반을 잘라가지고, 옷에 각자 하나씩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잔으로 먹는 거죠. 둘은 원래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합금배례를 하면 같은 잔으로 하나로 합치는 거죠. 이때부터가 실제로 결혼했던 거예요. 이때부터가 이제 결혼한 거예요. 술 먹고 튀면 먹튀예요. 먹고 결혼 안 한다고 도망가면 먹튀가요. 그래서 배려는 상대의 근심 걱정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다들 요즘은 결혼하면 결혼하면 걱정인데 부모가 자식이 결혼하면 이제 그 걱정인데 옛날에는 결혼을 못하면 걱정이잖아요.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듣는 걱정이지.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일단 얘는 우리 출가 외인처럼 이미 나간 애들이 뭐 아들이야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아들은 과거의 급제에서 그 직위를 받아서 서울로 가버리면 이제 남이 자식인 거 이제 인연은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 장가 가기 전에는 근심 걱정인 거죠. 얘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얘를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얘들이 또 원래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얘 결혼 못하고 죽으면 처녀귀신, 총각귀신 무섭다 그러잖아요. 한이 남는 데잖아. 한은 원래 엄마들이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한이 남는데, 옛날에도 결혼 못하고, 그죠?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면 우리 형도, 이게 맞아요. 우리 형도 장가를 못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사실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배려. 라는 게 뭐가 배가 작아져주는 거예요. 서로의 근심 걱정이 작아져주면 결혼을 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상대, 나와 결혼하는 상대를 뭐라 그러죠? 배우자라고 그러죠. 배우자. 저 배자를 쓰는 거예요. 배우자라고. 이거는 그 배를 너가 더 나은 배를 해. 배를 해.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반쪽. 그럼 한쪽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보다 덜한 반쪽이다. 서로가 그랬죠, 서로가. 서로가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농담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배인 영어 뭐죠? 매니저잖아요, 매니저. 우리 지배인. 원래 저 지자가 뭐냐면 가르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점이 있죠. 우리 여기 뭐 분점할 때. 분자는 도끼로 이렇게 분석할 때 분자는 잠깐 석자가 도끼로 자르는 거죠. 분석에 석자가 도끼로 쪼개는 거고 분은 나누는 거고 지는 원래 이렇게 하나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이라고 할 때 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인이라는 게 뭐냐면 가르고 짜배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매니저라는 겁니다. 우리 배자가 짜배짓는다는 의미에 유배 있죠. 유배. 우리 옛날에 뭔 일이 있으면은 뭐 어디 구치소 보내지 않고 교도소 보내지 않고 유배를 보냈잖아요. 유배할 때 저 배자를 씁니다. 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형과 배형이 있어요. 유형과 배형. 유형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뭐 히말라야는 그러나 시베리아 같은 데다가 니 혼자 가서 살아라고 혼자 가서 그냥 떠들다 죽어라 하는 게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내다버리는 게 유형이고, 배형은 이 배자인데 지방에 있는 관아가 있어요. 관아에 소속을 시켜줘요. 그래서 관에 있는 사람이 담당하는 사람이 유배관 이순신 장군이었으면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나의 담당 이순신이 내 담당 개인이고 이렇게 가서 한 번씩 문안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감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살아있나 죽었나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두 사람을 짝지어주는 배형이 특정한 관아에 소속을 시켜서 유배를 시키는 걸 배. 그래서 어쨌든 지배인은 가르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죠. 조직도. 그죠?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직 자르고 다시 붙이고 그 조직에 이 사람 할당하고 하는 게 저게 사실은 리더가 매니저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죠. 팀장들도 팀장 매니저도 어떤 업무가 들어오면, 일이 들어오면 그 일을 팀원한테 배정하는 게 사실은 팀장이 하는 일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매니저들의 핵심은. 그래서 저기는 좀 병상에 계시니까 저기 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겠죠? 잘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삼성전자에는 한 번도 강의를 안 가서 왜 안 불러주시나 모르겠네.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뭐죠? 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이야기도 아시죠? 바벨탑 이야기가 이런 거죠, 원래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똑같았어요.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신의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막 세우니까 하느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벼락을 내렸나요? 무너뜨렸죠. 저 바벨탑을. 그래서 사람들을 다 여러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언어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문화도 다 달라졌던 거죠. 그게 바벨탑 이야기잖아요. 바벨탑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다 흩어져서 다른 말로 하기 전에 사용하거나 다른 문화가 되기 전에는 원래가 한 문화였던 거죠. 한 문화에
하나의 언어를 썼고, 그죠? 그리고 뭐 우리 과학이나 수학이나 영어는 좀 그렇고, 역사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하나의 학문이었던 거죠. 전부 하나의 학문이었는데 낱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분야도 쪼개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은 과학자, 이 사람은 물리하는 물리학자, 이 사람은 생물하는 생물학자, 저런 뭐 강사, 뭐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던 거. 그러니까 컨버전스라는 말이 융합이라는 뜻인데 이게 컨이 투게더고 버전이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 점으로 원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것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다시 모이는 거. 이것을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살아있었던 건데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요. 살아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것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것처럼 이 사람도 살아있었는데 또는 문화도 살아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리버스, 부활, 재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 아내가 저 이탈리아 말에 있는 법을 알려줬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르네상스. 그죠? 예, 르네상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이나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였던 거예요. 원래 다 하나. 우리 모두가 원래 다 하나였던 거예요. 그 오리진 오브 러브라는 그 노래 주제가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생각했네. The Origin of Love라는 그 주제가 있는 영화 제목. 그 독일에서 그 여자가 성전환 해가지고 미국 가서 락스타 하는 영화 모르세요? 뭐 하여튼 원래 거기 나오면은 그 뮤직비디오도 아니고 영화 안에 원래 사람은 하나였는데 반으로 쪼개져갖고 남자 여자 뭐 구별됐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지능이나 인공지능도 원래 하나라는 거죠. 원래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 여기 최재석 교수님 아시죠? 저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썼습니다. 서울대에 있는 철학가 교수님 그 장자 철학 얘기하시는 분이고 김대식 교수 아시죠? 우리 내가 얘기하면은 뭐 김대식 그 카이스트 교수가 사실상 뭐 대세라고 해야 되나? 저기 아이스 신잡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이 분야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EBS에서 한 개의 통찰입니다. 통찰. 그러니까 또 다른 분야잖아요 원래.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다른 분야잖아요. 이게 한쪽은 철학을 하시는 분이고 한쪽은 과학, 뇌과학을 전기전자 쪽이니까 뇌과학 쪽을 하시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원래 떨어져 있었는데 원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만든 건명원이라는 그 북촌에 있습니다. 북촌에. 저도 수업 좀 한번 들어보려는데 북촌까지 가기 너무 멀어서 건명원 지점이 나오면 건명원 지점이 나오면은 여기 보면은 뭐 3기 강의 들어보면 내와 현시 복잡게 하면서 도덕적 지배자 근데 이번에 걸어온 게 라틴어와 영어면 이런 거 지금 와서 짬뽕이라면 짬뽕이고 융합이라면 융합이고 통찰이라면 통찰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메디치 효과 책 보신 분 혹시? 메디치 효과 메디치 효과가 그 옛날 그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죠. 메디치 가문. 지금 금융할 때 뭐 메디치 얘기 나오는 네. 그 두 번째 거. 그쪽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에서 사람들을 많이 후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융합적인 생각들이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의 작품들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은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메디치 가문,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좀 같다. 르네상스의 아버지 가문? 이래요. 뭐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메디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다음 주 가서 해야지. 아무튼 메디치 이거는 뭐 누구죠? 밑에 써있네. 이걸 가려놓고 누구죠 해야 되는데 이런 정성이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갈 때는 가려놓고 해야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마 이 그림 그린 사람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현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서로 다른 것들을 이어가지고 또 다른 분야, 되게 많은 다양한 분야들을 융합해가지고 자기의 작품 세계를 만들듯이 스티브 잡스도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테크놀로지와 저 위에 리버럴 아트. 그래서 맨 위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트 교양 또는 뭐 인문학 이런 쪽을 융합을 함으로써 뭔가 창의적인 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애초에 표주박처럼 붙어 있었던 건데 우리는 한 번도 합해져 있는 표주박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중간에 잘라놓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얘가 하나로 합쳐지는 걸 다시 보면 그걸 뭐라고 본다고요? 창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다시 현 시대에 재생을 하면, 리버스, 다시 재생을 하면 그것이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죠. 부흥을.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전부 머릿속에 다 자기 아이디어나 자기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걸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융합을 못했을 뿐인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융합을 하기 위해서 XY 좌표에서 X 좌표는 Y 좌표는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스마트하냐 스마트하지 않느냐 했던 거고, X 좌표는 리버럴 아트, 인문 입장에서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하냐 사용하기에 불편하냐 어려우냐, 그걸 가지고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트의 교차점으로 자기 아이콘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그죠? 설명하는 거라는 거. 요걸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배려라는 게 뭐 다른 뜻이 있느냐. 배려라는 게 우리가 뭐 서로 도와주고 뭐 하는 그것을 우리는 흔히 배려라고 하죠. 뭐 세상 살면서 뭐 뒤에 가다가 여기 먼저 여기 어려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지나가면 문 잡아주는 거 뭐 그런 걸 배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그냥 배려라는 뜻이고, 지금 뭐 리더의 입장에서 리더가 생각할 때 배려라는 것을 비즈니스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원래 하나였던 것이 지금 쪼개져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합치면 새로운 생각이 생긴다 이거죠. 그 여기 왼쪽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은? 예? 알파고라는 회사라고. 먼저 알파고 만든 이름 뭐라고? 하마스 다이비스. 제가 쓰놓고 하여튼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혹시 아시는 거? 써있더라고요. 어디요? 아, 여기 밑에 써있네. 이거 보이세요? 이 작은 거 있잖아? 아, 성대경 보이는구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네, 이거 여기는 데미스 하사비 쓰고 저기 알파고 만든 사람, 이 사람은 송재경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들어보면 보세요. 이 송재경이라는 사람부터 보면 이 서울대 국영 졸업이니까 몇 학번이? 84? 되나? 제가 93학번이니까 2000년에 졸업했으니까 저보다 한 10살 많죠. 이 사람 80대 넥슨 바람의 나라 해봐야겠다. 바람의 나라 리니지 아시죠? 리니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NC소프트에서 리니지 출시를 했죠. 그 전에 아이네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A 게임즈라는 걸 창업해서 지금도 뭐 계속 뭐 레이싱 게임 뭐 하고 있어요. 아키에이지, 요즘 아키에이지라고 있어요. 동남아에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문명 온라인 이런 것도 개발. 현재 새로운 게임 개발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리니지 만드신 분이에요. 리니지 이런 분들은 거의 저기 지나가면서도 사진에 보이면 인사 한번 하고 정리 한번 해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게임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게임 역사까지도
물론 뭐 블리자드가 더 역사를 많이 바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저 NC소프트 저 꼬닥다리도 97년에 꼬닥다리만한 회사가 리니지 하나로 이렇게 큰 회사가 되는 데는 사실상 이 사람의 공헌이 아주 컸죠. 이 사람은 게임을 쭉 한 거예요. 게임으로 계속 게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계속 게임인데 이 데니스 아사비스라는 사람도 97년에 컴강을 졸업했으니까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에 스포츠들이랬나? 정확하게는 유대인이랬나? 뭐라고 해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저기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97년에 거의 군대를 안 가니까 그 부상 아빠 저랑 아픈 비슷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원래 게임 만들었어요. 블랙앤화이트라는 게임 만들었어요. 게임 제작사 엘릭서 스튜디오 뭐 이런 걸 창업했었어요. 게임 만드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니버시티 칼리지 가가지고 게임 만들다가 한참 뭐 자기 게임 뭐 만들고 하다가 갑자기 2005년이니까 졸업하고 한 10년 안 돼가지고 우리가 치면은 뭐 이제 한 과장 대리 말년차 좀 돼가지고 물론 여기 창업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 나이 돼가 갑자기 나는 내일 공부해야 돼갖고 신경과학 가갖고 이 참 희한한 논문 하나 썼어요. 논문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논문이 대단한 논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머릿속에 이 가운데 해마가 있는데 해마가 실제로 그 바다에 사는 해마 있잖아요. 해마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갖고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상상해 이렇게 뜯어보면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해마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해마가 손상된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해마가 다쳤구나. 해마를 잘라낸 사람한테 그 바닷가에 지금 더우니까 아주 시원한 캐리비안 베이에서 뭐 물놀이를 하는 거에 상상해보라. 그거의 그림으로 뭐 그려보라. 그러면 못 그리는 거죠. 못 그린다는 거예요. 왜 못 그리냐면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이 날아가면 새로운 걸 상상할 수가 없다. 뭐 대충 그런 논문이에요. 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한번 보려고 해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겠는데 영어 자체를 모르니 뭐 이거 물려로 번역을 안 해주니까 모르죠.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은 데니스 아사비스가 제2의 저기 스티브 잡스가 돼갖고 그의 논문들이 다 번역이 됐지. 의학 용어들이 말씀 모르지만 맞아. 그래서 누가 설명해 줄게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인지신경과학 박사를 땄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 박사하겠다고 딥마인드를 창업했는데 2010년에 2004년에 이제 구글에 인수가 돼갖고 알파고가 나오고 2007년에 상상하고 계획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논문을 또 그래 딥마인드에서 한 거예요. 물론 뭐 학습에서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딥마인드에서 고등학교 이사장 아닌가? 네? 고등학교 이사장 아니냐고. 고등학교 이사장 한다고요? 네. 하사비스가요? 알파고등학교. 알파고등학교. 그거 이제 다음 주에 갈 때 써먹어야겠어요. 알파고등학교. 아는 형님처럼 나와. 안녕하세요. 알파고에서 한 데니스 아사비스예요.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중학교 학부모들이 아, 예. 알파고가 도대체 어디 알파고 어디 있는 고등학교? 이거 틀린 것도 아니고. 그거 좋은데요? 저 학부모 특강할 때 한번 써봐야겠어요. 미국에 있는 위치가 미치게. 그거에 하는 이 사람은 중퇴가 안 했다. 중퇴 안 했어요? 하사비스요? 중퇴가 있는 하사비스는 중퇴 안 했다. 저기 송재경은 학부는 서로 졸업을 했죠. 중퇴가 해서 잡스는 중퇴를 잡스. 노벨상 가장 많이 탄 캠브리지, 전 미국에. 영국의 캠브리지. 아는 사람은 킹스 칼리지. 그 유명한 컬리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언가 송대경 이분처럼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지금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자기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자기 분야를 계속 파는 거죠. 계속 게임 하나 가지고 파는 거죠. 계속. 그래서 게임에 어떤 형식들이 있는데 뭐 보드 게임에서 시작해서 카드 게임 뭐 하다가 MMORPG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쭉 하면 그것을 에볼루션 진화라고 하는 거죠. 진화. 계속 그 한 분야로 전문화가 계속 되고 진화를 하는 거죠.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송재경 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데미스 아사비스는 이렇게 간다가 지랄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중간에. 중간에 이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계속 쭉 하다가 갑자기 내과하게 빠져들어서 길을 꺾어버린 거죠. 꺾어버리면 대부분 다 망하는데, 대부분 다 망하는데, 그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레볼루션. 혁신이라고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계속 하고, 자기 분야, 그러니까 딱 분야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처럼 항상 자기 분야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개발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천재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라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저만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천재가 이렇게 하나의 분야를 계속하면 세상을 진화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천재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하다가 갑자기 다른 분야와 섞어버린다. 그죠? 컴퓨터와 사람의 뇌를 섞어버리냐, 합쳐버리는 그것을 융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원래부터 컴퓨터나 사람의 뇌나 하나였다라고 전제를 하면 두 개가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걔는 두 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결코 합칠 수가 없는 거라고 전제하면 걔는 합칠 수가 없는 건데, 원래부터 걔네들은 한 번들은 다 하나야. 원래 하나였는데 바베타처럼 하나였는데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학문이 배에 서로 짝을 지어주기만 한다면 뭐가 생긴다고요? 레볼루션이 생긴다고요. 순전히 저의 주장입니다. 마켓컬리 얘기를 계속 듣는데요. 마켓컬리. 어제도 마켓컬리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줬기 때문에 거의 마켓컬리 전도사예요. 마켓컬리에서 저한테 홍보대사 뭐 이런 거 해줘야 돼요. 마켓컬리. 모든 강의에 제가 마켓컬리 다 얘기해줘요. LG 그러면 다 듣고 있어 지금. 삼성은 안 가고 LG만 가는데 삼성 노트북이어가지고 가려야 되나? 가려야 되나 말할까? 제 가이드가 4, 너무 마켓컬리는 많이 아시니까 마켓컬리 저기 반찬 쇼핑몰 마켓컬리죠. 오늘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갖다 주는, 그래서 밤 11시까지 주문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반찬 쇼핑몰에 무엇이 붙었느냐? 이 물류가 붙은 거죠. 물류가 붙은 거죠. 근데 근데 물류가 붙었는데 그 물류를 혁신함으로써 원래는 저녁 6시까지 주문해야 다음 아침에 받을 수 있었는데, 물류를 혁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밤 11시까지 주문해도 다음 아침에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을 단축한 거죠. 시간을 단축한 거죠. 시간을. 에볼루션이든 레볼루션이든 그것이 창의적이거나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대단하다고 받아들이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도 노력하면 100년이나 1000년 후쯤에는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든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는 우리가 100년, 1000년이 걸려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10년 안에 해내거나 1년 안에 해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가 지금 영어 공부를 조금 못하는데, 사실 뭐 정상적으로 우리 애를 미국에서 생활하기 한 3, 4년 정도 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것보다 훨씬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애가 뭐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정말 미국 사람처럼 공부를 하고 싶으면 100년 정도면 돼요. 100년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저도 파고다 어학원, 무슨 얘기들아? 파고다 어학원, YBM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가면 맨날 그 중간 하위의 레벨 테스트하면 중간 하위에서 들어가면 한 달 하고 그만두고 해서 버린 돈이 거의 100만 원 돈이 돼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한 달하고 그만두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서 인텐시브 코스까지 간 사람들은 이제 뭐 변호사가 되고 기자가 되고 좋은 데 갔지만 우리 같은 세상 자꾸 우리 같으려고 해서 하여튼 뭐, 그러니까 공부도 핵심은 그거죠. 저도 고등학교 3년을 한 30년 동안만 저한테 공부하기 시간 놔주면 54년은 소리 안 되니까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뭐냐? 그 다른 사람들의 천재들은 시간을 압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켓컬리가 왜 다른 쇼핑몰 쓱 있잖아요. 쓱, SSG, 쓱을 거의 이기려고 하고 뭐 물론 이겼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체 볼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지면 어쨌든 바로바로 이 시간을 단축하는 물류를 혁신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겪은 것 중에서는 패션이었어요. 이제 코로나에 있을 때, 패션에 있을 때. 이런 업체들 SPA라고 해요. 우리 자라 H&M 뭐 이런 거 SPA라고 해요. 그래서 제조, 소매, 뭐 유통을 하나로 그냥 합쳐.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지금 여름인데, 지금 이제 여름이 거의 지나가니까 조금만 있으면, 한두 달만 있으면, 2019년, SS 패션이 나오죠. 그거 지금 여기 그 패션쇼예요, 패션쇼. 2019년 SS니까 2019년 스프링 서머. 내년 봄, 여름에 팔 것을 이제 지금 패션쇼를 해가지고 팔릴지 안 팔릴지를 이제 예측도 해보고, 전망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 SPA는 안 그렇죠. 뭐 SPA도 패션쇼는 해요. 거시적인 입장에서. 근데 SPA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팔 물건을 올해, 그러니까 2계절 텀을 두고 하는 거죠. 2계절 전에 만드는 걸 기획을 해가지고 생산 준비 다 하고 있다가 봄 되면 바로 생산해갖고 물건 파는 거죠. 근데 그때 되면은 패션이라는 게 유행도 달라지고 취향도 달라지고 하는 걸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 SPA가 한 2주 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2주, 지금 이때면은 날이 더워요. 굉장히 더워가지고, 양복 바지인데 굉장히 시원한 마바지를 지금 한다 그러면 지금 딱 하면 2주 후에 딱 깔리는 거죠, 시장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전에는 플래그십을 줬죠. 그전에는 이거 할 때도. 플래그십, 성성동 코엑스 가면은 거기가 플래그십 매장들이 되게 많아요. 플래그십 매장에다가 먼저 제품을 디자인한 다음에 대량 생산하지 않고 소량만 생산해갖고 삼성동의 코엑스몰에 있는 플래그십에다 갖다 넣어요. 거기서 팔리는 거 보고 팔린다? 그러면 대량 생산 들어가고 안 팔린다? 그러면 멈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지금 딱 기획해갖고 2주 후에 확 팔아버리는 거죠. 다 못 팔았다? 할인 20% 50% 20% 50% 80% 할인해갖고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패션의 생산에서부터, 기획에서부터 판매까지의 그 시간을 원래는 SS 2계절이 걸렸는데 그것을 2주로 확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회사가 아니고 SPA라는 영어는 시간을 단축하는 회사 개념이에요. 시간을 단축하는 회사. 그래서 우리가 리드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드타임이 뭐냐면 이게 주문을 받으면 납품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공장에서 리드타임을 쓰죠. 공장에 영업 담당자가 물량 이번에 이거 의자 100개 주문이야. 이거 언제까지 돼? 그러면 공장에서 맨날 시도 때도 전해가지고 이 정도 해달래. 이거 한 2주는 걸려 지금. 그러면 영업 담당자 2주 안 돼요. 다음 주에 지금 고객이 보다가 다음 주 안에 못 팔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납기 맞추느라고 이제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관리하는 게 리드타임이죠. 그래서 공장에는 그 리드타임이 있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제품이 나가기까지의 그 시간을 측정해갖고 그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근데 시간을 줄이면 뭐가 올라가요? 불량률이 올라가는 거죠. 비용도 올라가고. 어쨌든 그래서 리드타임을 합니다. 그래서 TCQ죠? 그쵸? TCQ, 타임, 코스트, 큐, 퀄리티. 그래서 TCQ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임, 시간을 줄이면 코스트가 올라가고, 퀄리티가 내려가고, 코스트, 비용을 줄이면 타임은, 시간은 늘어나고, 퀄리티는 낮아지고, 퀄리티, 품질을 낮추면, 품질을 높이려고 하면 코스트는 올라가고, 시간은 모자라고. 그래서 TCQ를 관점에서 저 리드타임을 예를 관리를 하는 거고, 무조건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Boston 네. is a time-based competition, time compressed competition. 그걸 빨리 가져가면
예전에 그래서 무화 마켓에 소비자한테 빨리 갖다 주냐 이런 경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진화된 개념으로 time to operations 기기 같은 거 가서 다 인스톨해서 아무 이상 없이 이게 up and running 해가지고 부가치 창출해야 된다. 이제 CQD 하다가 이제 QCD. 예. QC. 예. D. 비슷한 거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리드타임이라고 우리는 다 하고 있고, 아까 BCG 얘기처럼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앞단계는 뭐냐면요. 주문의 앞단계. 주문의 앞단계. 저 주문의 앞단계. 그러니까 원래 이 납품이 있으려면 제조 생산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문이 있어야 납품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서 에어컨 산다고 하는데 에어컨 가서 하이마트 가가지고 에어컨을 주문을 해야 그게 이제 생산이 안 돼 있으면 생산 들어가고 있으면 출고해갖고 설치를 해서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이 시작이잖아요.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그 전에 주문하기 전에 고객의 니드가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문하기 전에 고객의 니드가 먼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 욕구가 생긴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무언가가 생겨서 무언가가 필요해서 무언가를 주문하기 전까지의 요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임. 그죠? 저희가 에어컨 타임이 있어요. 우리 집에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데 이놈의 에어컨이 더울 때는 에어컨 사고 싶어서 하이마트를 가는데 가면은 꼭 2주 후에 납품을 한대요. 그럼 그때 되면 돈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사는 거죠. 이게 시원해지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내년 돼갖고 여름 돼갖고 또 더워지면 에어컨 들어가겠다 하이마트 갔더니 또 2주 후에 설치한대. 그럼 또 여름 끝나잖아. 그런 식으로 1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도 아무 별 문제가 없었어요. 더울 때 하루 이틀 정도 호텔 가서 지내면 돼요. 근데 이놈의 올해 더위는 호텔 비용으로 지금 몇 박을 쓴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내일도 가야 돼. 내일도 못 입어. 무슨 수영장 애들이랑 수영장을 가는데 호텔 수영장 가정해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욕구가 생기면 주문이 나올 때까지 요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아요. 언제 우리가 주문을 기다리다가 납품하는 요 사이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얘만 관리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근데 요즘에는 얘를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까지 비즈니스를 가는 거죠. 그게 리드타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요 예측이라는 거예요. 수요 예측.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타임, 비즈니스의 시간이 어디 가고 영업했더니 고객이 주문을 딱 넣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비즈니스 사이클에 씩 돌아서 납품하고 끝나서 돈 받고 세금 계산도 처리 뒤에 쭉 있지만 어쨌든 저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리드타임으로 우리는 관리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고객의 니즈를 먼저 아는 사람, 고객의 니즈를 먼저 아는 사람이 시장 먹는다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 아까 전에 그 다음 해에 그 우리 패션은 두 계절의 니즈를 알 수 있었지만 바로 다다음 주에 니즈를 알 수 있으면 그때 생각나네. 뭐죠? 접기 그 뭐라고 해요? 저스틴 타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더 팔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의 니즈라는 게 뭐 2주, 이 두 계절만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고 오늘 갔더니 뭐 날씨가 더우면은 뭐 먹고 오늘 좀 선선해졌잖아요. 선선해지면 또 이제 선선한 바지 입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리드타임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주문 납품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order to deliver 이걸 많이 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리카이먼트가 요걸 했긴 한데 거기서 경쟁을 쳐서 쿼트를 하고 쿼트전에서 오더가 돼야 되겠어요. Q2C라는 얘기 말이에요. 쿼트하고 나서 뭐 당첨되면 쫙 드리블하고 나서 이제 컬렉션까지 돼야 실제로 해서 돌아가요. Q2C 혹은 O2C에서 Q2C라고 현실이 되는 거. 제가 아주 없는 얘기한 건 아니군요. 개인적으로 저 BCG에서 한번 면접을 오시면 제가 기업연합 컨설턴트인데 제가 원래
저도 좀 몇 군데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그거잖아요. BCD나 키티 이런 데는 거의 자기가 자기 거 버려야 돼. 자기가 영업해가지고 자기가 버려야 돼. 우리는 회사는 그러니까 일반 회사는 팀 채산제잖아요. 팀 채산제, 팀 독립 채산제. 그러니까 어쨌든 팀 안에서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벌어도 내 옆에 차장이나 반장이 많이 벌어주면 일단 나는 이 팀에 묻어가면 돼. 프리라이드이긴 하지만 어쨌든 묻어가면 되는데 이놈의 거기는 전부 개인 채산제니까 거의 개인이 나가서 뭐 벌어오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서 어쨌든 뭐 아주 없는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주간 한 100시간, 120시간씩 일을. 그렇죠, 거기는. 제가 지난주인가 호텔에 저기 삼성동에 삼성동 코엑스 사거리에 그 코엑스몰을 사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데가 파크하얏트 있잖아요. 파크하얏트. 예선 잠을 못 자고 그 바로 옆에 돈은 있어요, 여보. 파크하얏트는 애들 데리고 자기가 어려워요.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옆에 그레드 호텔이 있었어요. 그레드 호텔. 그래서 그레드 호텔에서 잤는데 창밖으로 뭐가 보이냐면 코엑스몰이 이렇게 보이는 게 사거리 도로하고, 근데 그게 파르나스 타워 아시죠? 새로 생긴 원래 저 끝에서부터 아셈타워 무역센터 있고 원래 없었는데 파르나스 건물이 쫙 올라갔어요. 그 밑에 이제 파르나스 몰이 있고 그 바로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파르나스 몰의 꼭대기 층부터 한 6개 층이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밤에 12시 1시까지. 율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고. 앉아. 해외권이 많은가 봐요. 외국권이 많은지. 그래서 변호사와 의사 중에서는 의사가 나아요. 의사가 아무리 3D 직종이라도 의원 여러 명이 있어 하나 병원 하나 하면은 자기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요? 한 20시간 일하죠. 그리고 한 10시간은 공부하러 다니고. 변호사는 거의 뭐 맨날 풀겠죠. 물론 제 큰딸은 의사, 둘째 딸은 변호사가 되면 저는 강사니까 지금 다 샀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리드타임 수요일치. 그래서 이런 거죠. 뭐 IoT 스마트 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 홈.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홈의 개념이 아니고 에어컨이면 에어컨, 텔레비면 텔레비, 난방기면 난방기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것들은 이렇게 뭐냐면 하나의 프로덕트 개념이잖아요. 하나의 프로덕트. 그래서 고객이 와가지고 뭐 양판점에 와가지고 주문하면 파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전자회사의 업이죠. 전자회사의 업이 뭐라고요? 뭐 가전제품을 주문받아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뭐 기본적인 제조업이 전자제조업, 가전제조업.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에어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갈 때 에어컨을 켤 때는 언제 켜냐? 에어컨 오더를 누르면 집이 시원해지기를 원하는데, 그죠? 사람들은 에어컨을 켜면 집이 시원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기능을 담은 게 에어컨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에어컨 켜놔가지고 시원한 집을 가고 싶지 더운 집에 가서 이제 에어컨을 켜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앞에 리드 타임이 있는 거죠. 리드가.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내 집에 있는 에어컨이 지금 집이 30도면 에어컨이 켜져갖고 한 25도로 낮춰져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욕구가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나오지? 그 욕구가 이 스마트 홈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뭘로 간다고요? 다 스마트로 간다는 거죠. 근데 스마트 업을 다시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에어컨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되게 생각이 안 나네. 드릴을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드릴이 아니라 구멍이잖아요. 그것처럼 에어컨을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덕트라는 하나의 에어컨이라는 프로덕트 개념이 하나의 내 니즈를 해결해주는
프로블럼 솔빙이 개념이 되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데 나의 문제가 뭐라고요? 에어컨을 켜면 집이 시원해지는 거는 모든 프로덕트 다 똑같다 이거죠. 이제 에어컨을 누르면 시원해지는 건 다 똑같다 이거죠. 근데 내가 들어오기 전에 시원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강의를 제가 여기 7시 반에 하기 전에 미리 시원해지게 여기 팀장님이 켜놓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하게 되면 집만 시원하잖아요. 네? 집만 시원하잖아, 자기 집만. 네. 리모컨을 누르면 한국이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만 시원하게. 한국이 전체 시원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리모컨을 누르면 자기 집만 시원해지잖아요. 그렇죠. 리모컨을 누르면 한국 전체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시원한 거 그 세상으로 좀 만들면 안 되겠냐. 이런 마담새를 시켜가지고. 네, 계절을 바꾸는 거예요. 계절을 리모컨으로. 아, 제가 그러니까 요구가 니드가 그거라는 거죠. 제가 기후변화 컨설팅을 했었잖아요. 저는 실외기 에어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실외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내 집, 내 공간을 시원하기 위해서 공용 공간인 저 거리를 뜨겁게 만드느냐 하는 거다.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 그렇잖아요. 이거는 부의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 길바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에어컨 열기를 그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차로 집에 주차장에서 자기 차로 일터를 가고 그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서 일하고 다시 집으로 온 이 사람들은 저 밖에 저걸 매연이라든지 저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를 느낄 틈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 길바닥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에어컨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법적으로 에어컨이 사람의 높이 이상으로만 올려야 된다라는 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건물들에서는 전부 바닥에 나와서 지나가다가 에어컨 실외기 다 먹는 거죠. 그러니 제가 기후변화 컨설팅을 하면서 정부에도 정책을 제안했지만 꼭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노정권에 죄송합니다. 이거 10년 전 얘기라. 문 정권은 꼭 이 얘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 정권의 인수위에다가도 투고를 했어요. 거기 인수위에 계신 분한테 통해가지고 저도 한 A4 한 대여섯 장 정도로 미세먼지와 전쟁을 벌여라 하고 그때 제가 제안했던 뭐 3가지가 이거죠. 외교적 해법으로는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거는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중국과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북경에 가가지고 박근혜 저기는 시안에 가갖고 중국 관광 살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경 가가지고 미세먼지 전쟁을 시진핑하고 벌여야 된다. 사실 뭐 그런 식으로 했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국가 전체, 그러니까 전체 공간에 대한 전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간에 대한 그 에너지 복지를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전체가 시원하게 하기 위한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말씀드리자면은 에어컨이 사람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올릴 거. 그렇죠? 안 올리는 이유가 그 배기 이게 길고 효율이 떨어지겠어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부 남향 건물이 우선되어 있는데 북향으로 바꾸고 에어컨 실외기를 해가 많이 드는 남향이 아니고 북쪽에다 넣을 거. 만약 못 넣는다면 에어컨에 햇빛을 막을 수 있게 실내로 요새 오피스텔들은 실내로 들여오거든요. 에어컨을 실내로 들일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로수 나무들을 지금 현재의 거의 한 3.5배 정도는 더 심으면 이 열성 효과가 사라져요. 이 건물이 이 에너지를 담고 있어갖고 밤에 뿜어내는 열성 효과가 사라집니다. 뭐 하여튼. 너무가 저 사람 없어야 돼. 네네. 이게 거리에 가면은 천막천막 살아요. 쉼터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면요? 가로. 왜 그것만 치냐? 한국을 다 덮어버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꼬마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이거 나오니까 니드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나오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꼭 그 정부에다가 제안하십시오. 이런 건 시민활동으로 꼭 해야 됩니다. 하나씩 시민활동 하나씩은 해야 돼요.
치명수. 네, 그늘막 한국을 전체를 다 써버리자. 한국 땅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 맞기도 좋죠. 그래서 요구와 주문 납품이 있으면 누구든지 납품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 좋아요 어쨌든 해서 주문이 돼가지고 납품을 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재구매. 리오더를 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죠? 물건 하나 팔았으면 또 팔고, 아니, 물건 하나 샀으면 또 사고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드 타임에다가 재구매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것을 저 요구까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 설문도 하고 전화해갖고 잘 쓰고 계시나요?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는 뭘 더한다고요? 이제는 이 납품하고 나면은 이 고객에게 저 요구를, 새로운 요구를 만드는 거죠. 그게 공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고객이 어떤 요구를 우리가 만족을 시켜주면 그것을 그 고객은 재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재구매하는 그 고객이 전체의 고객의 라이프 전체의 이익, 전체의 수익, 그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고객을 항상 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고객.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고객이 주문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면, 주문해서 납품하면 공유를 안 하더라는 거죠. 주문해서 납품을 하면. 그러니까 고객은 언제 쉐어를 해요? 언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야, 그 제품 좋더라, 사봐라. 라고 언제 그 얘기를 하냐, 이거. 언제? 저 니즈를 맞춰줬을 때. 저 니즈를,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그랬대요? 이런 거. 그죠? 그거를 해줬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주문했을 때 납품 사이에 빨리 해줘가지고 우리는 재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쉐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보면 항상 빨리 배송해줘요. 다 그거 댓글에 다 올려놓잖아요. 빨리 배송해줘. 우리는 그거 보고 평점을 좋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왔더니 제가 원하는 세상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필요한 시점에 딱 줬어요.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밸류 타임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요구에서부터 납품까지 오는 것을 리드 타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고객에 대해서 기존에 주문 오면 빨리 주는 어떤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이걸 저걸 원하겠다, 이걸 원하시겠네 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납품을 해버리면, 빨리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라이프 사이클에다가 이 만족한 고객이 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리드를 만들면, 이 리드는 여전히 다시 오더가 될 테니까 그거를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 밸류 타임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공장에 보면은 그래요. 공장에서 보면 공장장님은 리드 타임 관리가 핵심이었던 거죠. 원래 공장에서. 그죠? 리드 타임. 나는 생산자니까 주문은 본사에서 하고 영업에서 하는 거지. 나는 리드 타임만 관리하는 거였어, 원래. 그런데 제가 5년 전인가 우리 그룹의 전체 TI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할 때, 그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할 때 그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장은 리드 타임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뭐를 하는 데라고요? 밸류 체인의 한 담당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ERP가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이전에는 쪼각 나가지고 리드 타임만 관리하는 아까 TCQ, 타임 코스트 퀄리티를 관리하는 공장의 시스템이었는데, 프로세스 혁신하고 리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밸류 체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밸류 체인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고객 니즈부터 최종 그 쉐어, 고객의 만족을 다른 사람한테 쉐어하는 전체 라인에서 공장이 여기에 있는 거고, 공장이 여기 하나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단 공장에서 하는 이 자체가 저 시작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구석구석에 포함되어 있다. 이 컨셉을 만들어내는 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걸 만들었던 게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2000년부터 들어온 그 PI라든지 리엔진이라든지 공장의 스마트 혁신이라든지 그 컨셉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름, 밸류 체인의 이름에 따서 밸류 타임이라고. 그래서 이건 가치 예측이에요, 가치 예측. 우리는 원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납기를 예측하는 거였고, 처음에 주문해서 저기 납품까지는 이제 납기 언제 할 거야? 뭐 주주요. 납기 예측하는 거였고, 요구까지 가서 우리는 수요,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였고, 그렇죠? 그 고객이 계속 들고 들어와서 쉐어, 페이스북 강아지 홍보하라 이거죠. 블로그에다가 홍보해서 새로운 니즈들까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가치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법이 주문일 수도 있고 납품일 수도 있고 요구일 수도 뭐 상관없는데, 내가 하는 일이 리드 타임을 관리하는 거냐, 리드 타임을 관리하는 거냐, 리드 타임을 관리하는 거냐, 밸류 타임을 관리하는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업을 재정의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원래 책에는 이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책에는 뭐 한원캐시를 해갖고 뭐 은행, 안양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원래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청원경찰로 일하는 처음에는 먹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다가 쫓겨날 위험이 생기니까 집에 와서 열심히 웃는 연습을 하고 있다가, 아유 고객님 오시면 고객님 하고 사회도 보고, 아유 뭐 필요하세요 하고 하는데, 뭐 내 줄 서 있으면은 여기 은행에서 설명이 잘 안 해주니까 자기가 다 설명해서 공부를 해갖고, 이 상품 뭐고 이 상품 뭐고 했더니 얼마 했다고요? 200억. 청원경찰이 은행 직원도 아닌데 200억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그래서 자기 업은 청원경찰이 아니고 뭐라고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병원의 물리적인 어떤 자산을 관리하는, 병원이란다. 은행의 물리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아니고,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청원경찰로 업을 다시 정의를 했다는 건데, 뭐 고객이랑 뭐 비슷하고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업을 재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 타임이랑 밸류 타임이 합치면, 리드 타임이랑 밸류 타임이 합치면 그게 뭐냐? 뭘까요? 오늘 엄청 빨리 나왔네. 저도 쉬지도 않고 했더니. 슈퍼해줘. 오, 근데 잠깐만요. 거의 다 끝나버렸는데. 시큰 일이 아니야. 오늘 되게 빨리 끝났네. 내가 뭐 얘기를 좀 몇 개 빼먹었네.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 질문 받으면 금방 이거 한 끝내보고 질문 받으면. 그래서 리드 타임 플러스 밸류 타임이 뭐냐? 뭘까요? 라이프 타임.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해본 거예요. 라이프 타임. 왜 그러냐? 희한하게 제가, 여러분도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뭐 스타트업이든 비전들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뭐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라이프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진 줄 아세요? 라이프. 제가 90년대 막 우리 대기업에 우리 보통 들어갈 때 막 얘기 뭐죠? 90년대 초반에 학교로 기업에서 기업 설명회하러 막 오잖아요. 설명회하러 오면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 근데 제가 한 2000년 중후반? 2010년 요쯤부터인가 라이프 얘기를 해요. 라이프 스타일. 그죠? 라이프 스타일 이노베이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동차, 현대차 또 라이프 스타일의 뭐 이노베이터 뭐 이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는 쪼개져서 맡은 거예요. 쪼개져서. 어떻게 쪼개져서 봐요? 아줌마, 아저씨, 뭐 아이, 뭐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우리가 시장 분석 같은 거, 고객 분석할 때 다 어떻게 해요? 뭐 성별, 연령대별 이렇게 다 쪼개서 시장 자체를 원래 다 쪼개서 맡은 거죠. 쪼개서. 그래서 서울 강남에 사는 20, 30대 커리 우먼 뭐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20, 30대 커리어우먼한테 뭐 되게 화장품을 되게 많이 팔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40, 50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 30대만 팔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 아, 물론 밑에 10대들이 올라오죠. 근데 희한하게 10대들 올라오면 10대들이 우리의 제품 20, 30대 카테고리에 쏙 들어오고 30, 40대 사람 우리 원래 카테고리는 늙어서 20, 30대에서 늙어서 40, 50대로 빠져나가면 대충 요 시장 고정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장은 한정적이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베이비붐 세대였다면 뭐 이게 2배, 3배, 4배로 성장하겠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줄고 나가는 사람은 많아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20, 30대 커리어우먼이 아닌 거죠. 20, 30대 커리어우먼이 나이가 들면 따라서 우리의 기존 고객에게 물건을 계속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40, 50대 화장품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40, 50대 만들다가 이분들이 50, 60대 되면 또 50, 60대 화장품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또 가만히 있나요? 옆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10대들한테 뭐 굉장히 화장품 막 팔고 있었어요. 10대들한테. 근데 이 10대들이 20, 30대 되면 우리 회사로 오냐고, 우리 회사 화장품. 10대 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대 화장품 라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고객, 뭐 지금도 당연히 우리 사업 계획하고 나이도 다 분석 쪼개서 하지만 어쨌든 20, 30대 커리어우먼한테 우리가 무언가를 팔겠다라고 할지라도 이 20, 30대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10대들이 우리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뭐 10대들한테 여러 가지 행사들 하잖아요. 뭐 과학관, 우리 AD는 AD 그 과학센터 하기도 만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계속 심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카테고리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카테고리에서 빠져나가 나이가 들어서 점차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라인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희한하게 패션 뭐 이런 거 보면은 왜 하나의 회사에서 애들 라인도 있고 애들의 브랜드도 있고 할아버지 브랜드도 있고 쭉 해가지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라이프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나온 것처럼 하나의 모델이 있으면 하나 모델 타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뭐 3라인, 5라인, 7라인, 9라인이 있어갖고 젊을 때는 우리 차에 3라인을 쓰는 사고 좀 30대, 40대 되면은 5라인을 타고 돈 좀 더 생기면은 6, 7라인을 타다가 더 많이 어디 사장님 되셨어요? 그러면 9라인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렇게 라인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타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참 팔다가 그래서 껌도 뭐 껌이 이렇게 비싸요. 껌도 좀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씹는 좀 명품 껌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프 타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이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는 거죠. 1차 산업혁명, 2차, 뭐 3차 이때까지는 우리가 뭐 이때까지 하니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리드 타임을 관리했던 거죠. 그때는 리드 타임. 더 빨리 생산하는 그죠? 더 빨리 생산해내는 거죠. 더 빨리 생산해내는 거. 이때까지. 근데 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걸 하느냐? 라이프 타임 때문에 수요 예측과 가치 예측. 이런 거죠. 수요 예측, 가치 예측. 그래서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뭐 쇼핑몰에 들어간다고 쳐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수요에 맞는 제품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로그인 이미 다 돼 있고 요즘에는 다 들어가면 다 자동 로그인이니까 로그인 딱 하는 순간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 애들 다 갖고 기저귀 이제 안 사는데 아직도 기저귀 광고 해놓으면 제가 보겠냐 이거죠. 안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좀 컸으니까 옛날에 기저귀 3, 4년 전에 팔았던 집이면은 지금 뭐 팔아야지? 애들 동화책, 장난감 이런 거 팔아줘야 돼. 그런 거 다 와야 되죠. 그래서 저희 수요를 예측해 줘야 되고 우리 아이가 커가는 그 기간 동안 그거를 쭉 해줘야 되죠. 근데 희한하게 그거를 못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리 아는 분도 그렇고 제가 모셨던 분도 그렇고 티켓 회사 중에서 티켓 회사, 공연 예매하는 회사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 중에서 20년 넘은 데도 많아요. 그죠?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이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회사들이 과거 데이터들이 누가 하나의 회원이, 그죠? 뭐 우리 책방, 온라인 책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뭘 해왔는지 다 알아요. TV는 다 있어요. TV는 다 있다고요. 빅데이터가 된 거예요, 빅데이터. 누가 언제부터 무슨 책을 봤는지도 다 알아요. 뭘 샀는지도. 근데 전혀 수요 예측을 못해. 가치 예측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장사한 지가 10년, 20년이 돼가는데 방금 태어난 스타트업도 나의 영어 점수를, 토익을 한 100문제만 안 풀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해갖고 토익 800점을 1000점을 바꿔주는 이 마당에 우리는 10년, 15년, 20년 동안 물건 팔아가지고 회원 1000만 명에 그 판 데이터만 이만큼 갖고 있는데 왜 지금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로그인하면 엉뚱한 거 주냐 이거죠. 그래서 회원을 쪼개기 시작한 게 네이버가 쪼갠 방식은 회원을 새로 가입하는 방식이었어요. 아이디를 하나를 더 만들 수 있게 해줬어요. 기존에 쓰는 아이디가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줄게요. 넷플릭스는 하나의 유료 돈을 내면 그 안에서 4개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캐릭터 만들어서 아빠가 본 것만 기록이 되고 우리 아이 캐릭터로 로그인되어 있는 거는 아이가 본 것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하나의 아이디로 넷플릭스를 보지만 이 보는 사람을 4개로 조각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만 보여주는 수요 예측도 하고 라이프 타임을 해주는 거고 저한테는 제가 보는 것만 호러, 좀비 이런 거 해주는 거죠. 왜 그거를 우리는 몰랐나? 몰랐어요. 제가 웹 서비스 기획할 때도 몰랐고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아마존에서 막 하니까 이제 그렇구나. AI가 왜 있는지를 알겠네. 어디에 써먹는 건지. 인공지능이 수요 예측이고 가치 예측하는 거네. 빅데이터를 어디에 쓰는지를 이제 알겠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련하는 게 상건정, 건식 걱정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은 저는 이런 감상 이런 거 되게 싫어. 감성적인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하나 넣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비즈니스 세계에서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래 고객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냥 고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건데, 그죠? 바베타 무너지기 전에 원래 고객 안에는 수요도 있고 니즈도 있고 가치도 있고 오더도 있고 딜리버리도 있고 다 고객 안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것을 무언가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 고객의 모든 것을 다 조각을 내갖고 그 조각의 한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조각을 내서. 그래서 나는 고객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살 거니까 에어컨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에어컨을 만들어서 열심히 팔고 있었던 거죠. 그게 나의 업이라는 거예요. 에어컨 제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객은 원래 저 안에 하나로 뭉쳐져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고객은 에어컨을 원했던 것도 하고
집안에서 시원하게 여가를 누리고 싶었던 거고, 그게 어릴 때부터 또 그랬던 거고, 나이가 들 때부터 두고 나서도 그런 거고, 그것이 조금씩 자신의 취향이나 어떤 컨디션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있었던 것 뿐인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쪼각내는 관점으로 볼 거냐. 쪼각내서 에어컨 필요한, 여름 에어컨이 필요한 고객이라고 규정을 짓고, 그 관점에서 그 고객을 볼 거냐. 그러면 다른 데 한쪽에서는 똑같이,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업, 이렇게 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비즈니스맨은, 아니, 겨울에 따뜻한 여름에 시원한 냉난방기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뭐 하는 그 관점을 하나를 함으로써 냉난방기라는 고객에게 최적 온도, 최적 체온을 유지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는 지금도 쪼개가지고 더 잘게 쪼개서 더 핵심, 더 하나로 들어가는 비즈니스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 너무 잘게 쪼개져 있는 것들을 원래는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로 다시 융합해서 합치고 해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한 건 그 두 번째 관점인 거고, 그것이 왜 배려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언가를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둘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려를 하면 이 사람은 다른 누군가한테 배려를 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 배려를 할 거고, 배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 아이한테 배려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이것들 라이프라는 거죠. 라이프 전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배려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배려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 전체의 인생, 우리 나라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되게 일찍 끝났어요. 발사는 업을 재정의하는 법. 네, 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지금 나가. 아까 밸류 라이프타임 얘기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숨이 좀 떨어지고, 고객을 잡는 것. 예전에 이제 supply push outlet, 테크놀로지 push인데, 이게 manufacturing capacity가 미래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보이는데, 이게 대량 생산을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 그게 진행도 풀리겠죠. 라이프타임 로열티를 많이 계속 보고 계속해서 제품의 필요한 그런 게 있는데, 세이버틱처럼 이제 서플라이가 디맨드를 창출한다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고기 잡아당기는 힘이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밸류체인이라는 게 실은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이야기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TPS 이런 거 JLT 같은 게 워낙 어느 정도의 퀄리티 수준에 도달하게 되니까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manufacturing capacity가 또는 time to market 이게 종전에는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이 고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변심을 잘하는 세계 챔피언 전절자입니다. 전절만큼 경쟁 때문에 테크놀로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manufacturing, fulfillment, procurement, logistics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이 돼가지고 얼만큼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의 때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플렉스블하게 운영할 수 있냐, 응답성을 볼 수 있냐 하는 게 결국 기업의 경쟁입니다. 이제 한 개의 디파트먼트나 펑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비스 뒤로 나와가지고 밸류체인 전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그 전체 한 온몸 전체로 시장에 얼마큼 대응을 잡으면 이 갖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하는 협력업체가 어차피 인프라 간의 경쟁이 됐다. 매일 같이 하는 20세기 초반, 20세기 초반입니다. 우리 여기 회사의 비즈니스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관점에서 항상 우리는 바라보고, 그러니까 회사의 비즈니스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라는 것은 내년에도 우리 회사는 있을 거고 내후년에도 있어서 우리는 발전해 나가고 계속 무언가를 하는
그러니까 내 자리는 계속 있을 거야, 내년에도. 내년에도 하는 요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는 고객을 볼 때는 고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데, 전자자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자라고 하는데, 고객은 나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자세로 회사를 다니면서 고객은 단편적이고 딱 그때의 모습만 기억하고 그때의 제품만 파는 그랬는데, 배려라는 입장에서 저스틴 타임이라든지 DR, 그 디멘션 리스판스처럼 고객하고 같이 동반해서 성장해 나가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보면 말씀하신 거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제조나 이런 비즈니스들은 되게 롱텀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 하나 세우는 게 오래 걸리고 그 운영 계획도 되게 롱텀으로 짜야 되는 건데 그렇게 밸류체인이 급박하게 변한 상황에서 공장을 매니징 하는 사람이 뭐 시설 계획을 막 급작스럽게 바꿔서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런 걸 하셨다고 합니다. 공장이 지금 그렇게 바꾸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공장이 지금 바꾸려고. 그 예를 들면은 우리 거기에 이거를 예를 들면 이거는 껐나요? 안 껐어요? 네, 이건 끄면 제가 얘기를 해요.